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알 권리를 감안해 재판부가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바라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쪽에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윤 어게인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 김계리, 배이철 변호사와 식사를 같이 한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비캄 앤드 스트롱, 그러니까 침착하고 강인하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 말은 윤 전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순간 때마다 썼던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곤혹스럽다, 이런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일어난 방화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일단 가운데 집에서 먼저 불길이 치솟았고, 주민들이 처음에 대피를 안 해서 제가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사람들이 목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는 위아래로 막 도망치기 시작을 했고요. 세 분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목격자 말로는 계속해서 펑 소리가 났다.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벌어진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 사건은요, 오늘 오전 8시 17분 정도에 발생했습니다. 이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 건물에서 4층에서 이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60대 남성 한 명이 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70대에서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이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부상을 입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50대에서 80대 사이의 거주민 4명도 연기 등을 들이마셔서 지금 호흡곤란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 화재 자체가 4층에서 발생했는데 두 집을 전소시킨 후에야 불이 꺼졌고,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하기는 했거든요. 1시간 30분여 만에 토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부상자들의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신 화상을 입기도 하고 4층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처할 새도 없이 불이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에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큰 부상을 피할 수 예.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음이 일었다, 이런 지금 증언들,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폭발이 있고 삽시간의 연기가, 이 검은 연기가 바로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했기 때문에 예. 소방당국 출동 이전에 어떤 손쓸새도 없이 이런 피해가 이어지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불을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서 마치 화형 방사기가 불을 뿜듯이 불을 붙였다는 얘기인데, 지금 목격자들의 인터뷰, 언론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탈출하고 대피하는 모습들을 증언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각도 이제 뭐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혹은 뭐 예. 출근 시간 정도가 될 수 있는 오전 8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발생했던 사고고, 거기다가 이제 장소 역시도 이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 주거구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목격자들이 또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이제 당시에 큰 폭발음을 들었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고, 순식간에 이 검은 연기와 불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상당히 큰 그런 소음과 함께 많은 예. 사람들이 좀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근처가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라서 한 서 번씩, 변호사님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오가는 곳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뭐 요즘에 워낙 또 그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뭐 단순한 사고가 아닐까 정도만 짐작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런 방화 사건이 실제로는 발생을 했다고 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저 지역의 지리 같은 것도 좀 알고 네, 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덕이 있고 근처에 아파트라든가 혹은 주거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상당히 큰 충격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지가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했는데 양 변호사, 이 사망한 1명이 이 불을 저지른 그 용의자인가요? 맞습니다. 방화 용의자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견됐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고 전신 화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이 이제 지문을 대조를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이 60대 남성 방화 용의자와 지문이 일치한다라는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CCTV상 이 움직이는 동선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망한 이 남성 주변에 이 살포를 한 그러니까 이 신호를 살포를 한 그 도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런 점들로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4층에서 사망한 이 남성의 경우에는 방화 용의자가 맞다라고 지금 수사 당국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렇게 이웃 아파트에 불을 낸 뒤에 스스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내용과 언론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 변호사님, 이 아파트에서 방화가 일어나기 전에 인근에 있는 빌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빌라에서도요. 예.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조금 전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뭔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 같아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되었었고요. 실제로 자연적으로 11분 만에 해당 빌라에서 발생한 불은 꺼졌다고 하는데 예. 현재까지 그 해당 빌라에 대해서 보면 지금 이 방화 용의자의 주거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지금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똑같은 사람이 빌라에 먼저 불을 지르고 1.5km 떨어진 아파트로 가가지고 다시 또 불을 지른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이미 이전에도 불을 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정확한 사실관계라던가 이 전후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일인이 가해자로서 지금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한 명이 연쇄적으로 방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불이 났던 아파트고요. 그 전에 아파트에 불이 나기 전에 이 빌라를 향해서 이게 농약 살포기라고 하는데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서 마치 화염 방사기가 불을 뿜듯이 빌라에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은 왜 빌라와 아파트에 불을 질렀는가라는 건데 일단은 이 아파트는 전에 살았던 거주지로 보이고 저 빌라에서는 살았다는 말도 있고 어머니가 살았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전에 살았던데 현재 지금 살았던데 두 군데에다 불을 지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한 바는 아마도 지금 화재가 크게 발생한 그 아파트에 방화를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그보다 앞선 시점에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한 번쯤은 좀 뭐 예행 연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이 농약 살포기를 통해서 정말 불이 붙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빠르게 진화가 된 측면도 있지만 아파트 화재와 비교해서는 화재가 비교적 좀 작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 예. 그걸 보자면 빌라에서 한번 이렇게 해본 이후에 본인의 목적한 바인 이 아파트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 방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4층에 올라가서 아마도 불을 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여기에 전에 거주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3층에 거주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4층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좀 타겟이 됐었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좀 목표로 한 것 같은데 연기가 났던 곳이 4층이고요. 이 사람은 그 전에 3층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민 변호사 지금 나오는 이제 언론사의 인터뷰를 보면 층간 소음, 층간 갈등이 있었다라고 조금 인터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추측하는 바로는 결국에는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방화까지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이 난 곳은 저 아파트의 4층이고 그 작년에는 그 3층에서 이 용의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 용의자와 위층에 사는 그 이웃 주민 간에 이제 다툼이 있어서 경찰이 또 출동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은 예. 지금 이 용의자가 이제 작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작년 말에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서 이 빌라로 이사를 하고 사실 꽤나 시간이 지난 그렇죠. 상황에서 예. 왜 굳이 이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서 불을 질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용의자가 또 사망을 한 상태라서 예.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이제 변호사가 접하는 사건은 아니긴 합니다. 예. 일단 소수의 그런 사건에 해당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두 번 정도 이제 방화 사건을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고 예. 일반인이 사실 이해하기에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를 정도의 그런 동기가 있나 이유가 있나 이걸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 좀 이런 방화 사건, 특히 주거 구역에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방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동기,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게 예.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사건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용의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재 변호사님, 그렇다면 빌라에는 왜 불을 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전에도 아파트에 거주할 때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층간소음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소에도 이웃들과 갈등이 굉장히 잦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 이전에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밖에서 농구공 튀기는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또 이런 기사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이런 점들을 보면 이전에도 주민들과 잦은 어떤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이런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윗집 주민과 폭행 시비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이런 예.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좀 퇴거를 요구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어떤 마찰이 자주 있었던 점까지는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다 남은 기름통이 그 용의자 오토바이와 함께 두 통이죠. 두 통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하나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유서가 있었고 현금 5만 원을 남겼다고. 지금 이 용의자의 현 주거지로 알려져 있는 이 빌라에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엄마,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5만 원권 한 장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어머니 병원비로 써라 이런 이야기도 남겼다고 하거든요. 이 유서의 작성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같은 부분도 추가적으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변인들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좀 파악하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만약 이런 경우에 본인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피해 입었고 심하게 부상당한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아파트 측에서 화재 보험과 같은 그런 보험들이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보험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 혹은 손해를 배상받기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분들은 입주민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스스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가해자가 사망을 한 상태라서 뭐 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민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예. 있습니다. 이 방화의 정확한 경위 등은 경찰이 좀 발표를 하면은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사건이 필리핀에서 일어났는데
필리핀에 관광을 간 관광객이 강도에게요 또다시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임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필리핀의 앙헬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예. 앙헬레스가 사실 천사의 도시로 불리는데 정말 아. 흉악한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상황 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필리핀 앙헬레스 한 도로에서 사람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길가에 서 있는 남성들 옆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강도죠. 그렇죠. 예. 이 남성들이 한국인 관광객인데 다짜고짜 한국인 남성의 가방을 빼앗습니다.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한국인 남성을 향해서 바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총격을 가한 뒤 해당 남성은 가방과 함께 오토바이를 탄 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총을 맞고 쓰러진 이 한국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면 대낮이고 지금 옆으로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이고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곳이 뭔가 한밤중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없는 그런 외진 곳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 충분히 다닐 만한 그러한 거리에서 저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저렇게 강도가 와서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본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예. 이것을 저항하는 게 오히려 더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총기를 소지한 이 강도였다 보니까 저렇게 바로 저항하자 이 습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저렇게 총기를 가지고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일반 관광객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저 목적이 소매치기다. 그러면 한국인 우리가 좀 타겟이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 정도였고 이제 작년에는 545만 명 정도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또 통계를 봤을 때 그 중에서 대략 26% 정도가 한국인 관광객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관광객에 대해서는 현금 등의 그런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 치안도 좋지 않은데 또 자주 보이는 관광객들은 많은 수가 이제 한국인이다 이렇게 상황이 어쨌든 바뀐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이런 범죄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이런 강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앙헬레스에서 사망 사건이고요. 지난달 7일에도 현지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강도, 여기도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강도가 실랑이 중에 총격을 가하면서 사망을 한 건데 임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이 지금 필리핀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이 앙헬레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흥가도 많고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국인 교민들이나 관광객들 상대로 크고 작은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8월에도요. 40대 한국인 남성이 앙헬레스에서 2인조 오토바이 강도에 흉기를 찔리고 소매치기를 당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 이전에 지난해 5월에도 앙헬레스 지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앙헬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가 현지 경찰관들에 의해 납치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2심 재판에서 가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은 지금 필리핀의 어떤 치안이 좀 좋지 않은 점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 예. 특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한국인 관광객이나 크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교민들을 좀 타겟으로 한 범죄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얼마 전에요. 태국 파파야인가요? 거기서도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건으로 이제 보도가 여러 번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지난해 5월 11일에 태국 파타야의 인근에 있는 그 저수지에서 한국인 30대 피해자의 사체가 예. 고무통에 담긴 채 저수지에서 이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해자들 역시도 한국인 3명이었고 이들은 원래는 온라인 도박 범죄 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태국에서 만난 사이이긴 한데 예. 수익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약을 타서 먹이고 금품을 빼앗을 것을 이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해자에 대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싣고 이동하는 중에 이 피해자가 깨어나니까 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을 졸라 죽이고 예. 이 사체를 통에 담아서 저수지에 유기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인데 가해자들 3명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그랬죠. 주는 사건이었고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 이 3명 모두가 결국에는 다 검거가 되면서 사건은 또 재판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며칠 뒤면 5월 연휴도 있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양진희 변호사님,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봤지만 이렇게 총기를 소지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필리핀은요, 어디에서나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이러한 무장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 관광객이라도 누군가가 사실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작은 권총을 소지하는 사람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라든지 그런 곳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뭐 M16이라든지 이런 총기 소지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총기를 소지한 그런 경호 인력이라든지 이제 경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총기 소지를 누군가가 할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필리핀 내에서 그것이 관리가 또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저러한 총기 사고라든지 뭐 무장강도 사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 변호사, 이 아길레스가 관광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국에서도 치안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관광객이 멈추는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치안이 불안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이 구역 자체가 좀 유흥가가 이제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도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평소에 필리핀 현지인들끼리도 그 안에서 뭐 다툼이 많다라고 하고 또 치안 상태가 일단 좋지가 않은 그런 위험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골프장이 이곳에 몰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포함한 이런 골프 여행을 즐기는 그런 관광객들이 자주 또 방문하는 곳이라고도 해서 예. 그런 점들 때문에 결국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행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5월 달에 이제 필리핀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런 정치적인 갈등 문제 때문에 이 필리핀 전국적인 그런 치안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요인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 여기 이 지역에 이제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행을 그렇다면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야간에 외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인적이 드문 곳에 방문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필리핀 내에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그런 이동 동선을 반드시 알리고 신분증도 소지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강도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저항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의 본능이긴 한데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격렬한 저항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현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주말 내내 좀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인데 그 내용을 좀 보기 전에 두 아들이 있는데 윤여정 씨가 좀 자주 언급을 했었죠.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lways have some kind of feeling to Korean American because my son, both sons are Korean American. So I know they're confused by their identity living in here. So whenever the Korean American director asks me to do something, I feel like I should do it for them. They're like my son. 사실 뭐 이 내용은 연예 뉴스를 넘어서 사회면에까지 확장이 된 좀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양진희 변호사, 윤여정 씨가 큰아들이 동성애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사실 좀 이야기를 안 하고 노출을 꺼려했던 것 같은데 이 큰아들이 2000년에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뉴욕에서 동성 결혼이 이 합법화가 됐을 때 그때 뉴욕에 온 가족이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예. 지금은 내 아들보다 이렇게 배우자 이 사위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애정어린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그 고백 자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기 전에 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그랬을 같기도 것 해요.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과 또 사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은 동성애자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배경을 보니까 이번에 출연한 영화하고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윤여정 씨가 출연한 이 헐리우드 영화 이 결혼 피로연이 예.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역할을 맡은 것이 이제 할머니 역인데 손자가 바로 그 성소수자입니다. 아. 성소수자가 이제 가족들의 기대를 받으며 성장해 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위장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영화에 대한 홍보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윤여정 씨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했고 동성애자 손자를 둔 할머니 연기를 윤여정 씨가 이번에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 대사도 감독과 함께 본인의 경험을 좀 곁들여가지고 쓴 대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극 중에서 윤여정 씨가 본인의 손자 역할을 하는 배우에게 너가 누구든 간에 너는 내 손자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이것이 감독과 상의를 내서 윤여정 씨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그런 대사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실제 삶에 대입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 대사 자체가 내 삶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영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하에 감독과 상의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가 누구든 너는 내 손자다. 이게 감독과 함께 윤여정 씨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썼던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한국적인 사회 인식을 감안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시선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 쉽지 않은 선택임은 그렇죠. 분명할 예.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 나에게 책을 집어던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예. 그만큼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윤여정 씨는요. 1987년도에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워왔는데 이 1980년도만 해도 이혼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시선 곱지만은 맞아요. 않았거든요. 예. 이런 시선을 고스란히 느껴온 그런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도 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런 부분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에 돌아갔을 때 책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열기는 바라지만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서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윤여정 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일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나종호 교수가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결국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혹은 유럽 국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인식을 하고 예. 조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너무나도 유명한 대배우가 자신의 자식의 그런 소수적인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힘든 일이지만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 좋은 이야기든 혹은 쓴소리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사실을 밝혔다라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무척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예.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도 홍서천 씨 있었잖아요. 당시에 커밍아웃이라는 걸 했을 때 지금이야 많이 적응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에 정말 사회면이든 뭐든 언론이 다 이제 홍석천 씨의 얘기로 도배가 됐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뉴스인데요. 이 나종효 교수가 홍석천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0년도였는데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한 20여 년 동안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석천 씨가 얼마나 용기 있는 이런 고백을 그러네요. 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홍석천 씨가 지금은 왕성한 뭐 방송 활동도 하고 지내고 있지만 당시 고백으로 고정 출연이던 뭐 6개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3년 동안 아예 방송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거든요. 예. 하지만 본인의 이제 뭐 심장에서 가리키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울림을 무시하고 싶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고백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글쎄요. 이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유명인들이 커밍아웃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사회 변화를 이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고 윤여정 씨 얘기했는데 결혼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임재범 선생님 결혼식은 언제 올린 겁니까? 정확하게 언제 결혼했는지까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요.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2000년에. 통해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고요. 뉴욕 증에서 이제 결혼 평등법이라고 해서 2011년 이제 7월부터 이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예. 뉴욕주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이제 윤여정 씨가 언급하고 있는 만큼 2011년도 7월 이후 시점에 합법화된 시점 이후에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2011년부터 법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요. 그럼 서변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 사회적인 뭐 규범적인 게 많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뭔가 보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었는데 예. 이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의 그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적인 내용 말고는 사실 법적으로는 이 동성 간의 그런 혼인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성 부부들이 이 민법 규정, 그러니까 이성 간의 혼인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민법 규정에 대해서 예.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단계이긴 한데 예. 지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 헌법 재판의 결과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온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한 적이 있죠. 그때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2021년 당시에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을 분류하거나 나누는 건 좋지 않다.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남성, 여성, 백인과 흑인, 황인종, 뭐 게이가 아닌 사람을 본인은 구분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평등을 강조하는 이야기구나라고 들렸었는데 이제 2000년도에 이렇게 본인의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윤여정 씨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그러네요. 인터뷰를 예. 응했을지 조금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무지개가 7빛깔 아름다운 색깔이 있듯이 우리가 모든 색을 합쳐서 다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 때면은 윤여정 씨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시다시피 윤여정 씨는 이혼 후에 홀로 2 아들을 키워온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좀 각별합니다. 2 아들에 대해서 애정이 언급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저도 인터뷰에서 2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시 연기를 시작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임재범 씨 그러다 보니까 2 아들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각별한 것 같아요.
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2021년도에 오스카에서 여우조연상 수상할 때 이 수상소감, 영어로 유창한 이 수상소감 자체도 눈길을 끌었지만요. 그 내용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는데 예. 이때도 이 두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나를 일하러 나가게 했고 결국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늘 오스카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얼마나 이 두 아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1987년도에 이혼한 이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과정 녹록치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실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건 돈 때문이었다. 예. 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나는 돈을 벌었어야만 했고 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예. 그만큼 두 아들에 대한 마음 각별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양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이 고백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반응 여론은 좀 어떤가요? 응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도 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거나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성소수자 내지는 성소수자를 둔 가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누리꾼들은 뭐 앞서가는 사람이다, 멋지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동성애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명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멋진 엄마를 둔 아들들이 좀 부럽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드러내고 살지를 못했죠. 그 드러내는 분들 아주 일부 분이었고 특히나 감춰져 있던 그분들에게 조금 용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을 봤을 때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도 자신의 그런 성적인 지향점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가족들 외에도 사실 주변의 지인이나 혹은 아는 사람에게 이런 사실들을 당연히 이제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비율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유명한 대배우가 이런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들을 대변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존경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덕분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윤여정 씨가 올해로 벌써 7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보를 보면 이번에도 영화 촬영 때문에 인터뷰한 거고요. 임주열 선수 77세임에도 계속적으로 행보 또 거기에 파격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윤여정 씨 하면은 어록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어록이요? 이들에게 울림을 준 그런 어록들이 있는데 예. 저도 참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은요. 67세 때 한 말씀이신데 예. 나도 67세는 처음이라서 이것도 새롭게 살아보는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77세도 다시 또 처음이신 거죠. 예. 언제나 새로운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인생은 원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예. 그 서러움을 계속해서 극복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77세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계속해 오시고 사회에 어떤 울림을 주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도전하고 안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도 뭐 여러 언론 인터뷰가 시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윤여정 씨가 어떤 설명을 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다음 소식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죠. 제가 간략하게 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관심을 가졌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했을까?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요. 초반에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침묵을 이어갔지만 간혹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형사재판에는 오전에만 40분 넘게 질문하고 발언을 이어갔죠. 그런데 오늘 오전 상황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또 관심을 모은 인물이 이쪽입니다. 쥐기현 판사입니다. 쥐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석방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기현 판사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열린 형사재판 모습과 집판사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일반인들에게는 형사재판 법정 모습도 좀 생소한데 양 변호사 오늘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모습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저렇게 남색 정장에 또 빨간색, 붉은색 타이를 한 모습은 친숙하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장소가 바뀌었죠. 그 과거에는 헌재 이제 헌재였다면 지금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그 신분상의 또 차이도 발생한 것이고요. 예. 첫 번째 이제 공판 기일에는 재판부가 촬영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들이 담길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2차 공판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재판부에 촬영 허가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저렇게 대기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취재인들이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두 번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의 방청과 촬영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원 이 내의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선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피고인의 동의 여부도 확인을 하지만 피고인이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차 공판 기일에서는 이제 이 재판부에서 밝힌 사유가 이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 촬영에 동의 여부를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예. 이것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다시 2차 공판 기일부터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1차 공판 기일에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와 관련해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 사실 규정과 동일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까지 공판 시작 전 단계에 이 피고인이 착석하는 모습 같은 부분들은 촬영을 허가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헌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는 아니고 지연 중계이긴 했지만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혹시 법원 재판에서도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죠,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은 이 촬영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재판 시작 전까지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고를 할 때 이때는 촬영을 또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촬영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지금 이런 장면들 출석까지만 보여주는 것도 뭔가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규칙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지금 뭐 생중계가 또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보장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재판부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재판 과정에서 생중계가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선고일 때 선고하는 모습을 생중계를 했었고 그 이외의 장면들은 사실 또 생중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걸 뭐 생중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그런 고려도 조금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전례와 비춰 봤을 때 뭐 이런 생중계도 딱히 진행을 하지 않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저 모습이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명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 이제 주기현 판사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 소송 전부터
또 취소를 결정했을 때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화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판사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일은 그렇죠. 많이 없는데 예. 이제 지기현 판사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내란 관련 사건한 이 담당 재판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큼 내란 전담 재판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관련 사건을 많이 맡고 있고 이 내란 사건을 주요하게 맡아서 집중 심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에게도 친숙한 이런 이름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인용한 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실 양측으로 갈려서 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고 뭐 두 손 들고 반기는 그러한 이제 의견도 존재하기는 했는데요. 예. 원래 이렇게 이제 공판 전까지 개시 전까지라고 하더라도 저런 법정의 모습을 저렇게 스케치 촬영으로 해서 뭐 판사들 얼굴이라든지 주변의 뭐 변호인단이라든지 인물들을 다 촬영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얼굴이 좀 공개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이 1심 선고기일을 잡혀서 선고에 대해서 중개 결정이 생중개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에는 지기현 판사 입에서 어떠한 선고 형량과 어떠한 이제 내용 결론이 나오는지를 또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기현 판사를 두고 특혜다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또 주장하는 것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번 건은 거기 그런 제도에 부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 이제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 가서 보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재판 절차들을 뭐 촬영을 허가하지 않거나 혹은 구체적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었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뭐 찬성도 반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정당한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밖에 이제 뭐 출석 방법이라든가 혹은 취재진의 그런 촬영 여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 재판장의 그런 소송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는 것이고 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분명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로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 그 부분만 이제 공정하게 흘러간다면 사실 기피 문제는 또 이야기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형사재판정에서 모습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지만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사적인 모습이 SNS 통해서 공개를 됐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식사를 했다면서 SNS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임재 변호사 여기서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사진과 함께 SNS에 이제 짤막한 글을 게시한 건데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고 이제 게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다. 뭐 합성어네요. 이런 취지로 합성어를 만들어 올린 것 같은데요. 이 사진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식사 자리에 동행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 그리고 배은철 변호사입니다. 예. 사실 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죠. 17일에 이제 이 김계리 배은철 변호사가 윤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다가 돌연 유보를 했습니다. 그랬죠.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압박도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억측과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를 좀 유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SNS 사진을 옆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썼냐면 Be calm and strong이라고 썼습니다. 저거를 뭐 일부 보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저 말이 서정민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과거에 본인의 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저 썼던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be calm and strong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침착하고 예. 강인하게라는 뜻인데 이제 원래 출처는 이제 그 노인과 바다 소설에서 나오는 문구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청새치를 잡으면서 스스로를 이제 북돋는 용기를 북돋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사라고 하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던 당시에 이제 예. 추미애 그 전 장관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던 그
그 전날에 해당 문구를 자신의 그 메신저 상태 메시지로 이제 올려두었던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뭐 김계리 변호사 등을 통해서 SNS에 게재를 한 것,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나 지금 뭐 신당 창당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의도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시의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그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조금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 뒷부분에 정각 코너에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 오늘 김계리 변호사가 오늘 형사 재판에도 출석을 했는데 옷 색깔을 보니까 붉은색 계통으로 입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기일 공판 기일에서도 저런 붉은 코트를 계속 입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건 아닌가라는 다른 변호인단 이야기가 넥타이도 나오고요. 붉은색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이왕이면 붉은색을 골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물론 형사 재판이기는 하지만 예.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정치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단 역시도 뭔가 우리끼리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변호인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의가 됐겠죠. 이렇게 똑같이 같은 색깔을 입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밀착 행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윤어게인 신당이라는 창당 회견 예고가 오후에 갑자기 있어서 해프닝으로 끝났죠. 4시간 만에 이 신당 창당 예고가 보류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만류하는 목소리가 컸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변호인들이 밝혔는데 그 이틀 뒤에 다시 사저 인근에서 저 두 변호사들에게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굳이 저 시점에 함께 밥을 먹은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예. SNS에 사진을 공개했는가? 그리고 뭐 이런 메시지를 SNS에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여러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지금 윤어게인 신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직접 관여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당 창당 기자회견도 만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나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부분 간접적으로라도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어떤 정치 활동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추측들이 나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요. 또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예배 잘 들어보시고 So President, you listen to our 반드시 service 윤석열 very 대통령님은 내가 Constitution 4.19, 5.16식으로 가서 혁명으로 맞짱 떠서 대통령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습니다. 3,518개의 교회를 세우려 돈이 3조가 필요해. more than 3조. 5,000, 그런데 내가 벌써 이걸 광고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and I 지금요 announced 돈 this. 들어온 게 100억밖에 안 A 들어왔어. month, we cannot 그러니까 achieve gospel 여러분들이 통장에 unification. 있는 거 다 톡 털어고 So you must 집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empty your entire bank account, 전세로 가고 and you must sell your house 안 그러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니까. and get a rent instead. 교회를 세우는데 3조 원이 필요하다. 먼저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정광훈 목사가 직접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이유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 아니면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이 없고 내가 맞짱을 떠서 다 해산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예. 선관위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국회도 나 아니면 누가 해산시키고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겠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양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가 좀 선거법 위반 전략이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다양한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미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된 것도 있는데요. 19대 대선 당시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이제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20대 대선에서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중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집시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징역 1년 6월, 벌금 450만 원,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이 부분도 역시 상소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으면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주요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서정빈 변호사, 이 정도면 출마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사실 지금 이런 혐의들,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확정된 그런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이미 확정된 그 사건들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이 사건이 이제 2019년 10월에 확정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내용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요. 사실 이 전력 같으면은 공직선거법상 이 선고를 받은 지 10년 동안은 이제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래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뭐 다른 사건들은 제쳐두고 일단 법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헌금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헌금 이야기 나왔죠. 예.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3조가 드는데 예. 지금까지 100억밖에 모이지가 않았으니까 어. 더 돈을 내야 한다 이러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소 좀 과격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집이라도 있으면 집 팔고 전세로 가야 되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내야 된다. 이렇게 나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헌금을 좀 너무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조 원이 필요한데 100억 원밖에 안 들어왔다. 다 털어내서 헌금을 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양 변호사님, 이것도 좀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예. 2019년에도 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 지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그 자리에서 돌렸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현장에서 1억 7천만 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예.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 계획서도 작성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은 기부금에 대해서 종로구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의 임차 보증금과 월세 1년치에 사용한 상황이 확인이 돼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라든지 모집하는 거 문제될 수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인 행위와 결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탄핵 선고가 나고 좀 보수 진영에서 분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이 좀 경선을 좀 예능처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정치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의 웃음과 재미를 선사해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TI 뭐 다 아시죠? 내가 예측하는 MBTI와 일치하는지.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하나, 둘, 셋. ENFJ입니다. 따뜻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NTJ입니다. 타고난 리더입니다. 저도 ENTJ입니다. 실천적인 행정가. 저도 NTJ 대담한 통솔자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 아니죠? 검사 딱 제대로 하신 거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습 게임 한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홍준표 후보님은 반 절반만 들으셨는데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퀴벌레들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 다 싫다니까요.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게임에서도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무조건 하나를.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토론회와 미디어데이 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새롭게 해보겠다는 취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들은 이번 토론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일반 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취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그 정책에 대한 토론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더 충분하고 심도 있게 했다면은 좋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밋밋했다. 국민이 정책 토론이 돼야 되는데 정책에서 싸울 게 별로 없었다. 다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니까 논쟁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김근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처음에 이제 경선 흥행 얘기하면서 좀 새롭게 기획을 한 것 같아요. 후보들의 조금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1차로 4명으로 압축하는 이 경선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두 팀의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이라는 게 이제 포맷 자체가 너무 안이했다라는 평가가 안이했다?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도 우리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지금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돼서 치르는 선거잖아요. 예. 그 선거에 우리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인데 조금 더 비장하고 조금 더 좀 그 절박하고 조금 더 엄중한 민심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성과 사과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그 가라앉은 상황에서의 어떤 경선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예.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무슨 뭐 바퀴벌레가 났냐 바퀴가 났냐 이런 밸런스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제 우리 대학생 청년위원회에서 그 포맷을 짜고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는데 청년위원회에서. 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저는 없고 그다음 MBTI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좀 한가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도 좀 성에 안 차고 예. 4분씩 주도권 토론 정도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 A조, B조 모두 4분을 자기 본인의 그냥 이야기를 홍보하는 데 그냥 할애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초창기이긴 합니다만 논쟁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좀 격하게 오고 가는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좀 비춰지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반성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예능 프로그램이나 학예회 발표회 같은 느낌으로 분위기를 맞춘 것 같아서 아마 후보들이나 국민들이나 당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마땅치 않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토론회 얘기를 볼 텐데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디어데이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정작 토론회를 들어가니까 좀 민감한 얘기도 나오면서 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맞기는 맞더만.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 뭐 오늘 좀 과하게 했죠. 근데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과하다 이렇게 반응하면 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저는 큰 정치하고 싶어요. 끝나고 나서 두 후보가 저렇게 해명을 했는데 보기에는 결국에 토론의 진지한 얘기는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구도로 약간 조금 공방이 나뉘는 것 같았어요. 예, 3대1로 한동훈은 탄핵에 찬성, 계엄에 탄핵에 반대, 탄핵에 찬성, 계엄에 반대 이랬었고 나머지 저 세 분은 뭐 계엄에는 한 분은 반대를 명확히 했으나 나머지는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안 들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를 했던 그래서 토론이 3대1로 진행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토론이 남나? 키높이 구도와 보정 속옷
이 이야기만 남아요. 그래서 생머리. 예. 홍준표 후보가 참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선배인데 그러면서 그 잘 들으라고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라. 예. 이런 투로 하면서 뭐 키높이 구두는 왜 신어요? 이건 대선배로서 할 말이 아니죠. 오히려 저 토론의 격을 정말 한없이 추락시키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저기에서 어떤 메시지라도 국민들에게 남겼어야 되는데 예. 전할 토론의 메시지, 죽음의 조, 비조의 토론의 메시지는 키높이 구두와 보정속 예.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 장면을 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하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게 맞는데 뭐 쇼 같은 말이나 해대고 그리고 그런 우스갯거리, 까십거리가 되는 이야기나 하고 하는 걸 보고 예.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대 1로 이제 공격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공격을 당했다라고 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꼭 나쁜 것이냐? 김근식 시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조에서는 3대 1로 그 계엄 놓고 이제 확실하게 선이 그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주도권 토론 4분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유일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세 분에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철우 지사하고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신이 탄핵 주범이다. 예. 당신이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적반하장식의 좀 태도를 보였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홍준표 후보는 역시 노련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는데 사야 할 기회를 준 거라고 조금 빠져나가는 듯 했고요. 그랬을 때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러면 12월 3일 당일날 계엄의 당일날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하셨겠느냐라고 좀 곤혹스러운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나는 그때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예.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3대1 구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계엄 반대, 계엄 옹호 비슷한 계몽 우호적인 입장 그리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그리고 윤석열을 분리시켜야 될 것인가 윤석열을 지키고 같이 가야 될 것인가 예. 이런 전선에서 분명히 확연히 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1 구도가 앞으로 내일 4명으로 선출될 그 4인 경선에 들어갔을 때는 몇 명 대 몇 명으로 이게 구분이 될지 그리고 이 토론 자체가 홍준표 후보의 저런 좀 품격 없는 질문을 하는 바람에 예. 좀 우스갯소리가 되긴 됐습니다만 저 나왔던 탄핵 찬성과 반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 당 예. 경선에서는 계속되는 논쟁의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했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아마 전략적 그러네요. 계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이제 4명의 후보가 추려집니다. 이 4강 자리를 놓고 의외로 좀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아주 자괴해서 치열하게 공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4강행을 두고 이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치와 이념 집단입니다. 사교 집단도 아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지난 3년간 여당 후보가 되게 만든 예.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접니다. 또 예, 혜택을 예. 받은 사람이 또 나경원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비상계엄 옹호하고 미화하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다니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정광훈 목사 당으로 가시라. 탄핵 이후에 탄핵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얼마나 우리 정말 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했습니까? 저는 조기 대선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지지를 먼저 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가장 특이한 점은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은 조사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이고 나머지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 있고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5%까지는 거의 다 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주목하느냐.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2차 결선의 구도가 바뀐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찬탄 반탄, 예. 탄핵 찬성, 탄핵 반대, 계엄이냐 계몽이냐 이 구도를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4명으로 압축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3대1 구도가 3대1 보다 선명해지죠. 되고.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이 한편에 쓰고 예. 한동훈이 한편에 쓰는 3대1 구도가 선명해지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4강 티켓을 가지고 올라오면 2대2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4등 티켓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2인으로 압축하는 일주일간의 경선 레이스가 벌어지는데 예. 그 기간에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아마 라인업이 짤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에 몸담고 있고 뭐 나름대로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정말 나경원 후보가 될지 안철수 후보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각축전을 벌이는 거 알아도 분명히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예측이라도 할 수 있을 때 예측 자체가 좀 예. 불가능해 보여요. 그 정도로 박빙이라는 예,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하나 복 의원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50% 그러니까는 여기 국민의힘 쪽의 후보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하더라도 민주당 쪽 후보들의 합치면은 거의 단순히 산술적인 합입니다만 54%가 넘거든요. 네. 중도 확장의 그 전략이 조금 들어맞았다고 좀 보세요. 뭐 반사 이익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사 이익. 윤석열 3년 전에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준비된 사람은 이재명뿐인 것 같다라는 판단들도 좀 이미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다자구도 속에서 절반 이상의 그 지지를 받는 조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예. 일단 가상 대결 1대1 대결 속에서는 이미 뭐 52, 3% 정도까지 지지를 기록한 것은 그 전에도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다자 대결 쭉 전체 후보들을 다 열거해 놓고 50%가 넘는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기는 한데 그럴수록의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예. 메시지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지금의 메시지는 예비 후보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메시지가 돼가고 있는 중이라서 예.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럴수록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사실 본인들의 어떤 그 비전 제시보다는 반 이재명이 줄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더 수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김국희 실장 여기 네. 지지율을 보면은 이게 한덕수 대행이 빠져 있죠. 이 조사에서는 네.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거의 모든 후보에게 고르게 갔다는 분석인데 지금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인데 경선 흥행 얘기했었고 컨벤션 효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냐, 흥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관심했던 그 수치보다는 조금씩은 상승 모드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하락세였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상승세가 분명해 보이고 홍준표 후보도 일정 정도 자신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정 정도의 포션,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나름대로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빠져나간 건 이 리얼미터 조사는 객관식 문항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를 객관식에서 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지지가 안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경선룰에 맞춰서 조사를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심이 누구에게 얼마큼 이전돼 있는가는 지금 사실 정확한 분석은 하기가 힘들고요. 예. 다만 지금 형성되는 지금 경선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 처음 있었던 A조, B조 토론입니다. 그래서 내일 4명으로 압축이 되면 그다음엔 1대1 맞짱 토론이 4번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자 토론이 한꺼번에 하는 사자 토론이 한 번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번 하네요. 예, 그래서 한 5번 정도의 토론 기회가 있고 이게 전부 생방송 중계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4명으로 압축돼서 4명이 정말 각축전을 벌이면서 열띠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그 2차 레이스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사실은 올망졸망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중에서 어떤 한 분이 전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 후보가 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강경보수의 움직임, 김기리 변호사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의 움직임을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국민의힘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볼 텐데 발언을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적절히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고를 쭉 들으면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또 윤곽근 변호사님께서도 쟤네도 너무 아깝다. 이대로 그냥 광장에서 윤어게임만 외치고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소중히 키워주고 싶다. 이 나라의 미래다. 이 나라의 숲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8명의 저 국민의힘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 광경을 보고 계시겠죠? 저희들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도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비캄 앤 스트롱이라고 올렸어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주 활용하던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김계리 변호사가 대신 올렸다라는 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정치적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이제 해밍웨이 소설의 노인가보다 예. 거기에서 총세치와의 싸움을 하면서 침착해 그리고 강하게 뭐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SNS 프로필 사진을 하면서 저것을 대문 구호로 썼던.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나름 위험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침착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윤석열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의 어떤 그 새로운 뭐 시작,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 같고요. 새로운 시작. 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예. 윤 어게인 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청년들로부터 혹은 전광훈처럼 그런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과 함께 이런 메시지들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진이 있잖아요. 김계리 변호사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하나 있던데 저는 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가 서로 짜고 양해하에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이런 사진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과 다음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 세력들이 강하게 개입하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재기를 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이미지가 자꾸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계엄 때문에 분노한 감정들이 아직 식지 않고 있는데 대선에서 선거는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로 볼 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잘못된 계엄, 다시는 계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정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은 사실 과거로의 회귀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기 생명 끈을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얻고 가거나 개혁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아니 김근식 시장님 그 질문 드리고 여쭤볼게요. 그러면 강경 보수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의견이 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복귀왕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당의 경선이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의 그 자장 안에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말씀을 충분히 그 공감하면서도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보는 게 오히려 저분들이 지금 극으로 내몰리면서 극으로 분리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이 왜 지금 대선 출마 혼자 하겠다고 하겠어요? 우리 당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아스팔트 강경 우파랑 거리를 두니까 열받아서 우리 8명을 다 싸잡아 욕하면서 차라리 이재명을 시키면 시켰지 나 혼자 먼저 대선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탄핵이 결정되기 전, 파면이 결정되기 전에는 전광훈이 판을 깔아놓고 그 판 위에
우리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갔었어요. 예. 윤석열 지지를 위해서 같이 갔었고 탄핵 반대를 같이 갔었는데 이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이 이루어졌고 파면이 됐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 자각을 한 다음에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이제는 윤석열이나 정광훈이나 이런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걸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화가 난 나머지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는 걸로 스스로 분리해 나가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주시는 게 우리는 불감증 고소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김계리 변호사나 이런 분들 다 국민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계몽 당했다고 계엄을 정당화하시는 분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모여서 밥 먹고 윤어게인 윤석열 창당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저쪽으로 가주시면 우리 당으로서는 오히려 정말 골칫거리였는데 스스로 빠져나가주기 때문에 우리 복귀한 의원님이 고민하시지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참에 정광훈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계엄 옹호 세력, 그다음에 아스팔트 강경 우파 세력, 부정선거 확신 세력들은 그참에 다 몰려서 저는 같이 갈 거고 그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동안에 과잉 대표돼서 목소리가 컸을 뿐이지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 의원님.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거를 보면 나경원 후보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정치 그늘 아래서 움직이는 것 같은 저도 그런 의문점이 들긴 느낌이 하더라고요. 들거든요. 예. 그래서 분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 아래에 있느냐? 경선을 통과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간의 경쟁 구도에서 확실하게 우리 편의 표를 가져오려면 더 보수적으로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가까이 이런 그 전술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탄핵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미래를 향한 대선 경선이면 좋은데 현실은 그런 두 분의 대표적인 모습처럼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선 경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완전히 절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언급이 나온 당 지도부나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그 과정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저는 그게 대체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미 그 탈당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동의하면 정광훈 당으로 가라고 센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내일 4명으로 압축된 다음에는 그 전선이 굉장히 선명하게 저는 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2주 정도 남은 마지막 경선 과정에는 그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과 함께 할 거냐, 윤석열을 분리해낼 거냐, 정광훈 당과 끌려갈 것이냐, 정광훈 당을 떼어낼 것이냐, 부정선거를 믿을 것이냐, 부정선거를 믿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 전설의 확연히 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광훈이 대선 출마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신당 나오면서 우리 당의 모든 후보 특히 윤상현 후보를 비롯한 아스팔트의 같은 후보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랑 밥을 먹었다는 사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우리 당의 나경원 후보나 모든 이른바 친윤 후보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는 게 전광훈 당과 윤석열 신당이 같이 맞물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광훈스러워진 겁니다. 전광훈과 일체화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후에 4명 결선에서 확실하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무당층에서는 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4명이 추려지니까. 한덕수 대행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통 질문으로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은 노가 아니라 노코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과의 언론 보도에서인데 이것도 복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코멘트라는 건 아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상이 이리저리 이제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연기는 불 뗐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출마의 가능성을 두고 국정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의 쓰임새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찬탄파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찬성하는 지지 세력들을 대표하는 역할로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들과의 단일화를 통한 극적인 어떤 그 지지율 상승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스스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런 정도의 비판을 받고 또 이런 정도의 국민적 불안감을 주고 있고 외신에서조차도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코멘트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능성을 다시 연 상태가 된 건데 그러면 대형 교회 예배에도 갔어요. 네. 정치인들이 아주 단골 자주 하는 행동이 교회나 이제 사찰이나 가는 건데 그렇다면 한대행은 이제 시기만 남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의 이 답변에서 노코멘트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대형 교회 가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한덕수 대행께 두 가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리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경제 통상 입장에서나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 같은 관세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이번 주 후반에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총사령탑으로서 과연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5월 3일 이전에 사표를 낼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시면 그 리더십에 빈틈이 생기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이 봤을 때 이렇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분하고 어떻게 마지막 최종 결재를 할 수 있겠냐고 신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국익 차원에서 보면 좀 아쉬운 행동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우리 한덕수 총리가 과연 5월 3일 이전에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나와서 이 단일화 로드맵에 올라탈 것이냐. 예. 그건 두고 봐야 될 게 지지율이 그때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지율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는 상승세입니다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선 레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쏠렸던 관심과 지지가 어느 후보에게 옮겨가고 어느 후보가 또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인가. 이런 지지율 유지가 5월 3일 이전까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그 지지율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예. 사실상 총리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당분간은 허허벌판에서 혼자 그렇겠죠. 계속 무소속으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과연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 고민과 준비가 돼 있을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에서 대선 최종 후보가 선택된 사람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건 기정사실화 된 겁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예. 저는 누구도 우리 당에 선출된 후보가 지금은 지지율이 어떻게든 낮기 때문에 지지율을 시너지 효과를 내서 또 한덕수 후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 윤석열 정부의 책임 총리였고 또 호남 우파를 상징하고 있고 오래된 전문성과 관료로서의 그 신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점들이 같이 합쳐지는 효과가 있다면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선출이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의 최종 단일화가 성사가 되고 한덕수 후보가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사는 사실 득표율이 워낙 격차가 나다 보니까 지금 90% 넘는 영남에서는 9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득표율이 과연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부경께서는 90% 넘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충청권이고 제가 충청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갔었는데 예. 88% 이상 나오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뭐 77.7% 이런 정도였었고 최대 높은 것이 한 83 여론 조사상으로 할 때 그 지지율이 그랬었는데 영남에서는 90에다가 그리고 영남의 그 권리당원들의 그 투표율이 70%예요. 아, 그랬나요? 이런 정도는 지금까지 못 봤던 거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대선에 이겨야 된다. 예.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 한 10% 정도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될 거니까 싹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주고 있는 것처럼 순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희 뭐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될 거니까 둘 중에서 그래도 2등 되는 사람이 다음번에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테니까 예. 거기에다 좀 표를 줘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90% 훨씬 더 넘는 압도적 지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첫 어떻게 번째는 작용할까요? 예? 본선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일 것이다라고들 대부분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 여야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예. 이 가운데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배 이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복 의원님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